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15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는 휴무입니다. 6월 15일이면 이제 정부 출범한 지 며칠이 됐지? 12일째네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일, 하신 일을 보면 7만 한 달은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막 퇴근을 11시 넘어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을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전 정부의 2배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면 한 사람이 하던 일을 2명을 뽑아서 하지 않는 이상 쓰러지지 않을까. 이미 실제로 한 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지금 이제 뭐 깨어나셨다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본인의 체력을 너무 믿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방송했던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한 방송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비서진들이 등 떠밀듯이 아예 그냥 관저에 그냥 밀어 넣어버렸대요. 쉬라고, 안심 죽는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본인의 체력에 대한 과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 본인의 몸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본 없이 무슨 내용을 할지 대책 없이 일단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LA하고 캘리포니아에 그 인종차별 금지 그 시위대가 있는데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지금 미국은 한국 모델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12월 3일에 전 세계가 놀랍니다. 21세기 계엄령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의 모습에 전 세계가 또 놀랍니다. 저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 한 번 안 벌어진다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한겨울에 배도 안 고프고 춥지도 않게 시위합니다. 왜? 성결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혹은 아예 시위 현장으로 음식을 보내버립니다. 드시라고. 그래서 먹을 게 넘쳐나고 보온팩도 넘쳐나고 시위 문화는 아름답고 2030의 시위 문화는 너무나 즐겁고 그런 모습에 전 세계가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권 교체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버니 샌더스 이야기가 한 번 나왔는데 그 뒤로 기사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구심점으로서 자리를 못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구심점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가? 우리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여튼 문제는 그 시위대를 처음에는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진압하려고 했는데 주지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연방방위군을 투입해 군대를 투입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그러니까 뭐 고무총알을 쏘고 뭐 체류탄 쏘고 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도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대학생 시위대들한테 군을 투입하진 않았어요. 투입한 건 경찰입니다. 그때 백골단이라 그래가지고 청바지 청자켓 입은 경찰들이 있었어요. 백골단이 하는 일은 시비 진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경찰이에요. 군은 아닙니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군을 투입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LA랑 캘리포니아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헌법에 위반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하버드에서 유학생 다 나가라 그랬어요. 유학 안 받는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 입국 금지시킨 대상 국가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집트까지 확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트럼프 이번 임기는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시위대가 지금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는 다 또다시 한국을 재조명할 겁니다. 미국 시민들이 저렇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비폭력 시위를 하는 이유 자체가 한국 보고 배우자입니다. 한국 보고 배우자. 참,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참 비참했던 거 생각하면 이런 게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거고, 이런 게 국격이라는 겁니다. 지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님이 낙선하셨던 대선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부터 틀고 제 눈을 의심했던 그날이 죄송합니다.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를 하던 옛 제자들이 윤석열 그거 선거운동 하는데 놀러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대선 개표 결과를 보고 그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전화해서 오열했습니다. 나는 강의실 안에서 수학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제자들에게 인생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분을 붙잡고 오열했었습니다.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6월 3일까지, 지난 6월 3일까지 대한민국의 비참했던 상황을 보면 정말, 특히 작년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고 나라가 어떻게 대기야 하겠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하나 잘못 뽑았다가 대한민국 주가 지수는 곤두박질 쳤고요. 대외 신인도는 떨어졌고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중국과의 외교, 러시아와의 외교를 망치면서
수출길을 막아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모든 긍정적인 국가 지표 중에서 급상승하지 않은 지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표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게 윤석열이었고요. 2년 반 동안.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금요일에는 지금 중동에서 전쟁 난 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목요일까지 있죠. 목요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 취임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 단위의 돈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물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알파벳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동 투자 기능을 설정해가지고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카카오페이에서 빠져나가게 이렇게 설정을 해뒀었어요. 그거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포트폴리오 대한민국 기업만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펀드 2개에 투자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내 돈은 거의 2배가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배가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친한 동생을 통해서 한 석 달 전쯤에 연금보험하고 치매 간병비 보험을 하나씩 들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없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을 슬슬 해야 되는 나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선 날짜가 잡히고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나라는 빠르게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될 건데 그러면 그때 펀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금보험은 제가 안 들었어요. 치매 간병비 보험만 들었습니다. 그 외에 실보험은 하나 더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은 안 들고 펀드 2개에 쪼개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카카오페이에서 두 펀드에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아, 맞다. 내 유튜브 채널에 그 악플 다는 애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네들 말 다 맞으니까 이민가 빨리. 요즘 윤석열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단톡방에 이런 말이 돈대요.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 하니까 이거 조작이라고. 와우. 조작 맞습니다. 조작 맞고요. 뭐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칠 거고요. 뭐 나라 공산화 될 거고요. 또 뭐 있더라? 아, 아리백 때문에 뭐 중국산 태양광 판넬 들어와 가지고 그거 자연 다 망가질 거고요. 또 뭐 있더라? 베네수엘라가 되나, 베네수엘라가 되든 캄보디아가 되든
짐바브웨가 되든 될 거니까 빨리 이민 가세요. 당신들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설득을 하면 말이 먹혀야 되는데, 말이 상식선에서 하는 말이고, 상식이 있다면, 아니지, 뇌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본인의 세계관만 믿으려고 하면 이건 설득 안 돼요. 설득할 생각도 없고, 당신들한테 설득할 생각도 없고, 설명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들 생각 내가 다 맞다 해줄 거니까, 이민가. 나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었겠지만 김문수가 당선됐으면 나는 이민 갔을 겁니다. 이미 나는 짐 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날엔 더 이상 못 삽니다. 김문수가 당선되고 윤석열, 김건희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바로 이민수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민 준비를 미리 안 했는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니까. 너무 뻔한 결과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합승이었지, 승리는 당연한 수순이지. 어떻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한 정당에서 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상상을 해. 내 댓글에 무슨 유튜브 링크를 걸었던데 나 그런 거 안 봐요. 나는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평소에 보는 알고리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뉴스공장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들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리는 캠페인을 했을 때도 나는 딱 2명, 전우수 후보님 그리고 전현희 후보님 2분만 내가 이분들은 내가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구독했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내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게 싫어서. 근데 내가 너네가 올린 링크를 내가 왜 클릭을 하는데? 절대 안 하지. 나는 클릭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검색도 안 해요. 그쪽 유튜브 유명한 채널이 몇 개 있더만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요즘 명비어천가라 그러죠. 이재명 칭찬을 그렇게 한다는데 난 그것도 안 봐. 왜냐하면 그분들 영상 한두 개 클릭했다가 그분들도 이제 한때가 아니고 그분들도 그거지. 그분들도 그거기 때문에 그쪽 유튜브 다른 게 뜰까봐 난 클릭을 안 해요. 검색도 안 해. 그쪽 유명한 분들 몇 분 있잖아. 배승희 변호사, 그 다음에 전한길, 그 다음에 정광훈, 그런 거나 검색도 안 해요. 검색도.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링크 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쪽 유튜브 보고 알게 된, 혹은 펜코나 일베 보고 알게 된 내용이 나한테 맞냐 아니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나 그런 거 안 보니까, 모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물어봐야지 내가 대답을 하지. 이재명 대통령님 영식 성함도 난 댓글 보고 처음 알았네. 우리는 영부인이 되신 김혜경 여사님 정도만 이름 알고 얼굴 알지. 그분 자식이 나 몇 명인지도 몰라. 사실 그 자식들 이름이 뭔지, 어디 가서 뭔 짓을 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동호가 뭔 댓글을 달았다더라?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난 몰라. 그리고 그거 사실관계가 일단 틀린 일이니까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소수자의 위치를 비난하는 댓글 다는 사람들, 내가 일단 볼 때마다 캡처는 해두고 있는데, 이게 인권위에 내가 신고를 하거나 할 만큼의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거 가지고 신고하기 너무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보고만 있고 모아놓고만 있는데, 조심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래. 지금 21세기에 들어선 지 25년째입니다. 21세기가 열린 지 25년째에 소수자를 비아냥대는 댓글을 다는 그 수준도 참 볼만합니다. 작년 프랑스 월드컵이래.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부터 한번 다시 보고 오세요. 지금 그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의 시각이 작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슨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수준들 진짜.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악플들이 보면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전에 몇몇 이제 방송에서 TV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요즘 이제 MZ들이 쓰는 용어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거에 저는 100번 동감하는 게 긁힌다라는 말이 있죠. 긁혔냐?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있죠.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들어 놓고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긁혔다라는 이 말을,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저는 꺼려 합니다. 싫어해요. 화가 나게 만들어서 화를 내야지. 저는 화를 진짜 어지간하면 안 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의는 이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냈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면 혹은 해결되는 게 있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내가 화를 낸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 화를 안 내요. 왜 그런 감정 소모를 해요? 그래서 저와 관계를 오래 지속해온 지인들은 제가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1,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의도는 이겁니다. 긁으려고. 내가 화가 나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난 그거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댓글을 단 글 내용을 보면 느끼는 감정들은 이렇습니다. 측은하다, 한심하다, 무식하다, 교양 없다, 그리고 예의도 없다, 지능도 없다.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웃기다. 아니, 인지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5살, 6살짜리한테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런 말 못해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하루에 뭐 5분, 10분만 TV 뉴스를 보고 살면요, 그런 말 못해요. 그런 걸 믿지도 못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유튜브 계정씩이나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는 나이가 많을 건데, 그보다는 더 배웠을 건데, 그걸 모르고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눈과 귀를 막고 그것만 되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건 훨씬 더 불쌍합니다. 본인이 왜 갑자기 최근 3년 동안 생활이 힘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져도 왜 나아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는 그냥 병신이에요, 병신. 제가 대댓글을 한 번씩 달아요. 가게가 너무 조용해서, 가게가 조용하면 저는 여기저기 막 먼지 닦으러 다니는데, 먼지 닦고 다니고도 그래도 계속 조용해가지고 할 게 없으면 저는 일단 댓글을 다 보긴 다 봅니다. 다 보긴 다 보는데 대댓글을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는데 너무 심심하면 대댓글을 제가 쭉 달거든요. 대댓글 달아주면 제가 놀아주니까 좋은가 봐요. 근데 그냥 그런 댓글을 보면 느끼는 감정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1925년이 아니고요. 2025년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댓글을 저한테 달아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해요. 그런 인지 수준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그리고 아직도 이재명을 범죄자 악마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측은합니까? 아니, 인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고, 지능이 얼마나 낮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을 안 보고 안 믿는다까지는 내가 뭐 그래, 그쪽을 지지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조중동을 안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조중동과 KBS, YTN도 안 믿어요. 여기서부터는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대화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조선일보의 채널A의 그거 TV조선까지 그거 이재명이 장악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대화는 끝입니다. 부정선거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요, 최소한 60만 명에서 최대한 100만 명 이상을 매수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면요, 보자, 만약에 내가 개표 참관인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매수하려면 나는 한 10억은, 아니다, 10억은 너무 작다. 나는 한 100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0억 정도 받으면, 몰라, 이 나라 그것도 이상하다.
난 안 할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나 같은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으려면요. 자, 이번에 8명의 아니다. 8명 맞나? 8명의 후보가 나와서 1명이 사퇴를 했으니까 7명의 후보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개표하는 모든 테이블에는요, 선관위 직원과 7명의 눈이 있는 겁니다. 7명이 얘네들이 그거 도장 찍힌 거 잘 분류하고 손으로 잘 세고 있는지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되려면. 근데 수개표를 안 하고, 뭐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면, 이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CTV를 조작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때부터 대화는 안 됩니다. 선관위 서버 해킹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여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미션 임파서블 찍습니까? 인트라넷 서버를 어떻게 해킹을 합니까? 인트라넷이라는 말은 알라나 모르겠네. 인트라넷은요, 외부 인터넷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주체가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선관위래요. 선관위가 왜? 선관위가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아휴, 참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내 방송을 듣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좋겠다라는 착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있더라고요. MZ들 중에서 제가 그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 영연백 있죠. 영연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윤석열의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내가 여기 들어 있었을 거다 지금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1번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영연백은 알라나 몰라. 그런 댓글 단 사람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특검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자, 3개의 특검법이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특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을 꾸리는 속도도 대통령님의 속도처럼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인 채널로 언론 보도 보고 이제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온 역사가 있으니, 시간이 있으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그 전날의 언론 보도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를 하는 그냥 1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된 6분, 그리고 임명된 3분에 대해서 저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는데, 법조인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임명된 뒤에 법조인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우리는 알고 싶으니까 그 3분에 대해서. 근데, 이름을 안 적어놨네? 내란 특검에 임명된 분이 그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을 아시는 법조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수사를 탁월하게 잘하는 검사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요. 두 번째로 입을 모으는 게요,
수사를 잘하는 스타일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외과 수술처럼 도려낼 것만 딱 도려내고 수사를 끝내는 검사들이 있고요. 아예 초토화를 해버리는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랑 특검에 임명된 분은요, 수사를 굉장히 잘할 뿐더러 시작한 수사를 아예 초토화를 내버리면서 끝을 낸다고 합니다. 거의 융단 폭격 수준으로 연루된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 내란 특검은 굉장히 임명이 잘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저는 이제 임명된 특검 이제 뭐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김경호 변호사님을 뭐 특검에 이제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 보고, 아, 최혜병 특검도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특검에 김건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세 가지 특검 사무실을 일단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뭐가 있냐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설 건물의 사무실을 이제 꾸리면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제 국가기관 장소를 구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들 오고 가는 말이 세 가지 특검이 다 겹쳐요. 다 겹치는 게 일단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라는 인물도 겹치고 김건희라는 인물도 겹치고 윤석열도 겹칩니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도 당연히 겹치고요. 그리고 김건희도 내란 특검에 겹칠 수 있는 게 그 계엄령 때 김건희도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특검이 멀리 있으면 한 사람의 참고인 또는 한 사람의 증인 또는 한 사람의 그 피고인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가까운 데 하든지 할 수 있으면 그냥 한 건물에 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런 건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제공받아서 해수부 이참에 해수부 빨리 부산으로 옮기지 뭐. 해수부를 그냥 특검으로 쓰면 안 되나? 3특검 해가지고. 여튼 특검은 최대한 빨리 120명의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상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을 하나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청와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튼 그런 시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산도 도청 뚫렸었지.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북한이 장벽 세우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이 뚫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한테 뚫렸으면 북한한테 안 뚫렸을라나? 그래서 나는 쟤네들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도발해가지고 전쟁 낸 다음에 계엄령 선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준비했다라는 거를 북한이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도발을 해도
그거 남쪽으로 대남방송하는 대남방송으로 기괴한 소리 듣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해요. 음.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봐서 알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미국이 흘려줬을지도 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윤석열, 너네랑 전쟁 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 너네 이거 대응하지 마라고 혹시 알려준 거 아닐까? 이 그 블랙 영혼들의 세계는 복잡 미묘하니까요. 그런 생각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줌 미친놈이면, 여튼 그 외환 유치는 내란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차차 밝혀질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북한하고 실제로 전쟁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고 무슨 짓까지 했냐면 우리 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보내서 거기서 북한군을 폭격해서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위기감을 높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몽골이었나 어디 그 요원들을 북한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야 너네 우리 공격 좀 해주라 라고 사주했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는 여러분 해상에서 웬만하면 해상에서 띄울 수 있는 헬기하고 띄울 수 없는 헬기가 구분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공기가 많은 해상에서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요 소공기를 머금어가지고 그거 싹 다 제거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아파치 헬기를 그 북쪽의 접경 지역에 야 너 북한 저기 접경 지역에 군사 분계선 아슬아슬하게 비행해가지고 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선을 따라서 비행 한번 하고 와. 이게 뭡니까? 그리고 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 가가지고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오물풍선 출발 지점을 원점 타격해. 북한 본토를 공격하라고 한 거예요. 합참에서 당연히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거 큰일 나요. 그리고 계속 대북 방송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그거 풍선 띄워서 보내는 거 방치했어요. 북한에서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든 국지전이든 뭐 하나 나라 그러면 나 비상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대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장악한 다음에 영구 집권할 거다. 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국민의힘 지지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찍는 유튜브처럼 지어내지 않아요. 저는 청문회를 보고요. 언론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게 흐지부지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지? 1년 다 돼가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제가 뭐 저만 그러니까 제 평소에 하던 생각,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제 평소에 소신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제 단독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회자가 안 되네. 아이씨. 뭐냐면 그 노상원 수첩에 그게 이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모으는 장소에 그러니까 수거 장소죠. 수거 장소에 오은리랑 현리가 나왔었거든요. 미니 유일
단독 보도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온리라는 지명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현리라는 지명을 듣고, 현리? 내가 아는 그 현리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3군단 지역의 현리더라고요. 그리고 온리는 3군단 예하 특수부대? 뭐지? 특공대? 하여튼 뭐 그 비슷한 부대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정치인들을 싸그리 잡아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이제 추측까지는 나왔어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현리라는 지명에 더 주목했거든요. 3군단 현리가 맞단 말이야? 내가 거기서 왜 퍼즐이 맞춰졌냐면, 여러분, 그 연대 단위에는요, 의무 중대가 있습니다. 사단 단위에는 사단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 병원에는요, 영안실이 없습니다. 근데 군단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고요. 3군단의 군단 병원,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현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리에는요, 군 병원 중에서 영안실이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때 영연백에 막 종이관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시기에 온리 현리가 나왔는데 다들 온리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그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되는 그 스피커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현리병원에 영안실이 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리 영안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언젠가 떠올릴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상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8구에서 16구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영안실에서 냉장 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특검의 내용과 사안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사소한 내용이어가지고 여튼간에 이거는 현리의, 그러니까 수거 장소에 온리 현리가 노상호수첩에서 나왔을 때 온리에 무슨 부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현리에는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언론도 유튜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미니 뭐 단독입니다. 부끄러워.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요즘 방송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겨우셨겠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